제가 노션 페이지를 공유해 드렸죠. 여기가 이제 자료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를 이제 즐겨찾기 해두시면 여기다 이제 제가 PDF 파일을 착착 넣어 놓을 거고요.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소유유 것도 조금 더 고쳤어요. 뒷부분을 좀 고쳤고 오탈자 조금 고쳤고 오늘 제물론 앞부분을 나눌 텐데 그것도 올려놨습니다. 장자 열전이나 장자 익서 같은 경우도 번역문 올려놨고요. 장자 원문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것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이제 저도 메모를 해놔야 되니까 여기 보면 이제 페이지를 하나 또 만들어놨어요. 하위 페이지를 잡설이라고. 자, 이게 장자 번역에 대한 이런저런 이제 내용을 정리해 두는 건데 지난주에 질문 주셨던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해결을 못하게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뭐 그거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도 질문을 주셨을 때 요 구절이 어떤 의미냐 그렇게 이야기를 주셨었죠. 맥락을 질문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원문에서 어떤 이제 풀이를 가지고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 보면 제가 3종을 일단은 그냥 옆에 있는 책들이 있어서 갖다 놨어요. 근데 이제 딱 읽어보면 이제 톤이 되게 다릅니다. 좀 비교를 해보죠. 심심하니. 제가 번역해 놓은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읽고 한번 비교를 해볼 테니 한번 보세요. 제라는 기이한 책에도 기록되어 있어. 붕이 남쪽으로 날아갈 때 물이 3천리나 높이 솟아. 붕은 회오리 바람을 타고 까마득히 9만 리를 올라가 거기서 반년토록 쉰다고 해. 아지랑이가 하늘거리고 티끌이 날아다니며 살아있는 것들이 숨을 쉬어. 하늘은 푸르고 푸른데 그게 본래 그 색깔일까? 아니면 까마득히 멀어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일까? 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에도 그럴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 이야기됐던 게 크게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게 이제 맥락적인 내용인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선 쉰다고 하고 여기선 숨을 쉰다고 했는데 이게 똑같이 다 식자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 일단 맥락은 모르겠고요. 일단 번역을 보면은 첫 번째는 안병주 전옥은 역입니다. 전통문화연구원에서 나온 책인데요. 여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재해라고 하는 사람은 괴이한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재해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붕이 남쪽 바다로 날아 옮겨갈 때에는 그 큰 날개로 바다의 수면을 3천리나 치고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9만리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그리하여 여기 북쪽 바다 상공을 떠나서 6개월을 계속 난 뒤에 비로소 한 번 크게 숨을 내쉬는 것이다. 공중에 떠있는 아지랑이와 티끌은 천지 사이에 살아있는 생물들이 입김을 서로 내뿜는 데서 생겨나는 현상이다. 하늘이 푸르고 푸른 것은 그 본래의 제 빛깔일까? 아니면 끝없이 멀고 멀기 때문일까? 붕이 9만리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에도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면 뭐 직역투긴 한데 뚝뚝 끊어져요. 맥락이. 약간 김갑수 선생님의 번역입니다. 이제 김갑수 선생님의 번역이 그랑 아래에서 나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재해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다. 재해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붕세가 남쪽의 컴컴한 바다로 옮겨갈 때 물보라가 삼천리 밖까지 솟구친다. 그 새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9만리 상공까지 올라가고 6달 만에 한 번 쉰다. 아지랑이라든가 먼지라든가 하는 것들은 살아있는 것들이 숨을 쉬면서 서로 내뿜는 것이다. 하늘이 짙푸른 것은 그것의 본래 색깔일까? 아니면 끝없이 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까? 그쪽에서 이 아래를 내려다볼 때에도 역시 그렇게 보일 것이다. 조금 더 잘 읽히긴 합니다. 이제 이 김갑수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이제 읽히는 번역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앵거스 그레이엄 역은 지난번에 간단히 제가 소개했을 것 같은데요. 영어 번역인데 이 영어 번역을 할 때 앵거스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일부 문장의 순서도 바꾸고 좀 구조를 좀 바꾸면서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에서 전하는 말로는 붕은 남쪽 넓은 바다를 향해 가려고 할 때 수면을 내리쳐서 물결을 일으키는데 그 물결의 파문이 장장 삼천리까지 퍼져나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나선형을 그리며 상승하는데 그 높이가 장장 9만리에 달하며 6개월을 가서야 비로소 숨을 쉰다고 한다. 제 나라의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은 경이로운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하늘에 감도는 푸른 빛은 하늘의 본래 색깔일까? 아니면 우리가 끝없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 붕은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모든 것이 위로 올려다 보이는 것과 똑같아져야 아지랑이 모래폭풍, 생물들이 서로에게 내뿜는 순처럼 보여야 비로소 더 높이 올라가기를 멈춘다. 영어 번역이라서 그런지 약간 이제 내용을 많이 넣으려고 하는 그 이제 중역한 거죠. 이거는 영어로 번역된 것을 그런 느낌이 들고 일단은 여기서 보면 이제 원문에선 제자, 지괴자야라고 하는 부분하고 야마야, 지네야, 생물지이지 상취야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이 주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추가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주석을 한 것이므로 괄호에 기입을 해놨고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나름 저는 뭐 설득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툭 튀어요. 요 표현들이. 그렇긴 한데 일단 뭐 주석 순서까지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그 붕세가 9만리로 올라가서 멈춘다라고 풀었거든요. 그친다, 멈춘다라고. 그래서 제가 네, 이 식자와 이자의 차이를 여기 다 찾아봤습니다. 이자는 지금 찾고 있고 그레이엄 이야기에 대해서 이자가 뭐 이걸 그친다라고 번역하는 게 그래도 되는데 그레이엄은 이제 문법적으로 허사로만 쓰인 게 없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자료들도 뭐 나중에 이제 더 꼼꼼하게 이제 강독을 하면 이런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되겠죠. 자, 지난 시간 나눴던 내용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따로 없으세요? 아니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 첫 번째 번역이요? 음. 한번 그 전통문화 연구에 한번 구해서 보세요. 근데 약간 제가 이제 전통문화 연구의 번역을 좀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읽어보면 이게 뭐라고 할까 문장이 뚝뚝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맥락적 번역이라기보다는 의미적 번역을 하는 게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굳이 이야기하면 안병주 선생님 전공이 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문학 하시는 분들이 번역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문장으로서는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고 김갑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장자 철학 전공이고 앵거스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사상사 같은 맥락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뭐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번역을 번역을 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인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기까지 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시 봐도 네, 소유유가 어떠한 그 소요라고 하는 어떤 느긋함 뭐 이런 거보다는 전 이런 비판에 대한 내용들이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은 다른데 지혜가 관직 하나 어울릴 만한 사람, 품행이 고을 하나를 다스릴 만한 사람, 혹은 덕이 군주 하나를 섬길 만한 사람, 한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 따위는 메추라처럼 자신을 본다.
뭐랄까 도구적 지식에 대한 반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고요. 그래서 장자가 갖고 있는 좀 다른 탐구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뭐 이어지는 내용을 볼까요? 아니면 지난주 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 뒤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일반 빼보죠. 자, 소유편 이제 저는 세 토막으로 크게는 나누는데 그래서 앞에 부분은 뭐 붕새하고 작은 새들 나오는 부분이 앞에였다면 중간 부분에는 일단은 요임금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죠. 요임금이 허유에게 천하를 넘겨주려 하며 이렇게 말했어.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여전히 등불을 켜고 있다면 쓸데없이 불을 밝히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때맞춰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물을 대고 있다면 쓸데없이 물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선생께서 제 위에 오르시면 천하가 다스려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 같은 놈이 임금자리에 앉아 있으니 스스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부디 천하를 다스려 주십시오. 허유가 대답했지. 그대가 천하를 다스려 천하가 이미 평안한데 나더러 그대 자리를 대신하랴. 나보고 명성을 추구하라는 말이군. 명성은 본질의 껍데기에 불과한데 껍데기가 되랴. 뱁새는 깊은 숲속에 둥지를 짓지만 가지 하나면 충분하고 두더지는 황하의 물을 마시지만 배가 부르면 그만이야. 돌아가 그대의 일을 하시게. 천하를 다스린다느니 하는 일은 나에게 아무 쓸모가 없어. 요리사가 요리를 제대로 못하더라도 무당이 조리대를 넘어가 그를 대신하지는 않는 법이야. 견호가 연숙에게 말했어. 내가 저벼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더라고. 그 말을 듣고 나는 어안이 벙벙했지. 끝도 없이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어찌나 황당무계 하던지 상식에 어긋난 이야기뿐이었어. 연숙이 말했어. 뭐라 말했길래? 막고야산에 신묘한 사람이 살고 있대. 피부가 마치 눈처럼 뽀얗고 여인과 같은 자태를 가졌다나. 헌데 곡식은 먹지 않고 바람과 이슬을 마신다지. 구름을 타고 용을 부리며 세상 밖으로 논인다네. 신묘함을 모아 병을 고치기도 하고 곡식을 여물게 한다지. 그 말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 믿지 못하겠더라고. 그래? 눈먼 자와는 화려한 풍경을 함께 구경할 수 없고 귀먼 자와는 아름다운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없는 법이야. 어찌 몸뚱이에만 눈먼 자와 귀먼 자가 있겠어. 알매도 그런 게 있지. 바로 너를 두고 하는 말이야. 그 사람은 말이야. 그 덕을 가지고 만물과 함께 뒤섞이고자 하는 거야. 세상이 이처럼 어지러운데 누가 애써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겠어. 그 사람은 그 무엇에도 상처 입지 않지. 큰 홍수가 나서 하늘까지 물이 차올라도 그는 멀쩡하고 쇠와 돌이 흘러내리도록 산이 불타더라도 거뜬하지. 먼지나 쭉정이 같은 것으로도 요순 같은 인물을 빚어낼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세상 일에 연연하는 게 있을까? 송나라 사람이 관모를 팔려고 월나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나? 월나라 사람은 머리를 짧게 깎고 몸에 문신을 하는데 관모가 무슨 쓸모가 있겠어? 송나라 사람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지. 요임금은 천하 백성을 다스리고 세상을 편안케 했지. 헌데 그도 막고야산에 올라가 4명의 성인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분수에서 멍하니 천하 일을 잊어버렸다더라고. 해시가 장자에게 말했어. 위왕께서 나에게 커다란 박씨를 주셨다네. 그것을 심었더니 과연 커다란 박이 열리더군. 5섬이나 되는 크기였지. 헌데 거기에 물을 담아 보았는데 단단하지 않아
제대로 세워둘 수가 없어. 잘라서 바가지로 쓰려고 했지만 납작해서 뭘 담을 수가 없어. 정말 크기는 하더만 아무 쓸모가 없어 부숴버렸다네. 장자가 말했어. 그대는 큰 것을 쓸 줄 모르는구려. 송나라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나. 손을 트지 않게 하는 연고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지. 대대로 솜을 빨아 생계를 꾸리며 살고 있었다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 그 비법을 사고자 했지. 무려 100금을 주겠다며. 그러니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의논할 수밖에. 우리는 대대로 솜을 빨아 살았는데 이처럼 큰 돈을 만져본 일이 없다. 오늘 하루아침에 비법을 팔아 100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 팔아버리자. 나그네는 그 비법을 가지고 오나라 왕에게 유세했지. 마침 월나라와 전쟁이 벌어졌는데 오나라 임금이 그를 장수로 삼았어. 한겨울 월나라 사람들과 수전을 벌이는데 그 연고 덕분에 월나라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다네. 결국 그 공으로 나그네는 봉지를 받았지. 손을 트지 않게 하는 건 똑같지만 누구는 봉지를 받았고 누구는 여전히 손 빠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네. 바로 다르게 썼기 때문이야. 지금 그대에게 5섬들이 박이 있다 했지. 그것을 통째로 물에 띄워놓고 올라타면 어떨까?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고 불평만 하니 그대는 꽉 막힌 생각에 갇혀있구먼 그래. 또 다른 날 해씨가 장자에게 말했대. 나에게 커다란 나무가 있어. 사람들이 그걸 못 쓸 나무라 부르더군. 밑동에는 옹이가 있어 재단에 쓸 수가 없고 가지는 이리저리 휘어져 물건을 만들 수가 없어. 떡하니 길 한복판에 심어져 있지만 목수가 쳐다보지도 않아. 자네가 꼭 그런 꼴이네.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으니 그러니 사람들이 자네를 무시하는 게야. 장자가 말했어. 살쾡을 알고 있는가? 몸을 낮추고 기어가 작은 동물을 덮치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오르락내리락 하며 제 세상인 듯 쏘다니다가도 덫에 걸려 목숨을 잃어버려. 그렇지만 저 커다란 손은 어떤가? 하늘의 구름처럼 커다란 몸집을 가지고 있어. 크기는 하다만 굼떠서 쥐새끼 한 마리도 못 잡지. 큰 나무가 있다 했던가. 그게 쓸모가 없어 걱정이라고. 그것을 어느 것도 없는 가없이 막막한 들판에 심어둔다면 어떨까? 어슬렁거리며 그 곁을 돌아다녀도 좋고 느긋하니 그 아래서 잠을 자도 좋지. 잘려나갈 길도 없고 해칠 사람도 없을 거야. 쓸모없다며 고민할 필요가 뭐 있겠나. 라고 옮겼습니다. 자, 뭐 장자를 읽어보시면 소요편은 상당히 유명한 편이고 그래서 아마 뭐 여러 번 보셨던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뭐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런 다음에 한번 원문을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을 들여다보고요. 그렇죠. 제가 여기 옆에 이제 번역들 쌓아놨습니다. 다른 번역과 이 구절 비교해 봅시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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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연결을 했냐면 이게 이제 다른 책 같은데 보면 막고여산의 그 신인 이야기를 이렇게 끊어지고 송나라 사람 관모 이야기 끊어지고 요임금이 분숫가 이야기 이렇게 끊는 게 아마 안동님이 이렇게 번역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그냥 뚝뚝 떨어져 있어서 무슨 얘기인지 전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크게 이 견호와 연숙의 대화 안에 연숙의 말로 했고
뭐 이제 잘못된 주소가 잘못된 어떠한 지식이라든가 경험들은 누구에겐가는 쓸모가 없는 이야기 같은 거로 좀 묶어서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짜투리로 남겨놓는 번역의 방법이 있을 거고, 가능하면 나름 어찌됐건 의미적으로 묶어서, 이게 이제 떨어서 읽으면 떨어져 읽는 대로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이 있고요. 그러나 또 붙여 읽으면 붙여 읽는 대로 장점이 있을 텐데, 떨어져 읽으면 이게 뭐 그냥 이게 왜 있어? 막 이런 구절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능하면 이렇게 덩어리로 뭉쳐버렸습니다. 아니면 그러지 않으려면 이제 발췌역을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간 부분 같은 경우는 허유와 요임금의 이제 대화를 통해 이른바 뭐 육아의 용어라면 구세죠. 세상에 나아가서 뭐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반대, 혹은 이제 탈세에 대한 이제 뭐 그 탈세관이라고 할까요? 세속의 어떤 그러한 어떤 관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이 우화들로 크게 묶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인이라고 여기는 옮겨지지만, 신인도, 그러니까 이걸 이제 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되게 다른데요. 이걸 이제 조각조각 내면 견호와 연숙의 이야기를 이 신인, 그리고 그때 신인이라고 하는 건 마치 신선수를 가지고 있는 신인의 이야기처럼도 옮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강조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쭉 이어지는 이제 흐름을 잡자면, 장자가 이제 곤붕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마치 프롤로그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큰 것과 작은 것에 대비하면 그 큰 것과 작은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했을 때, 뭐 후기 뭐 이제 중국 철학의 용어로 하면 입세관과 출세관 같은 이 대립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랬을 때 요인군과 허유 이야기를 거기다 넣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어떤 출세관, 즉 어떤 세속적 규범에 이제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으로 신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구적 지식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 사람이 관모를 팔려고 했지만 이 월나라 사람은 오랑캐거든요. 이 오랑캐들에게 필요가 없던 것처럼, 그리고 뭔가를 요임금도 뭔가를 다른 걸 경험하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들이 전혀 무효화되거나 쓸모 없어지는 경험들을 했다는 이야기로 그냥 묶어보고 싶은 거고, 그랬을 때 해시와 장자 이야기도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뭐 가지고 있는 해석이기도 하고 하나의 그 역자로서의 어떤 역할이기도 한데,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번역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한문 문장 그냥 옮겨 놓으면 그 번역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말도 아닌 번역이 나올 수 있거든요. 기이한 번역들이. 근데 그런 거는 좀 차치하는 게 좋겠다 싶고, 하여튼 맥락적 독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오히려 번역을 세게 하고 해설을 안 달아 버리는 방법을 일단 선택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본 겁니다. 이거 여기 해설 주저리 달면 끝도 없이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걱정도 있죠. 안 달면 과연 달 수 있을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제 그 뭐 욕망은 그럼 다른 책을 통해 해결하자. 왜냐하면 제가 읽을 때 가장 부담됐던 게, 고전이라고 하는 게 해설과 함께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면,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해설이라고 할 때 이게 안동님이 아니라 그 오강남역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해설이 좀 짧게 짧게 달아놨죠. 그런 정도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장자책이 이만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만해. 아니면 이거보다 더 두껍게 뭐 어디야 걔네 의류문화상가 여기는 세 권을 내놨잖아요. 이거를 뭐 하여튼 그 두꺼워지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장자를 가지고 여러 차례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해설을 따라가요. 해설 자기, 그러니까 이걸 그냥 상상해 보지 않고 해석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뭐 비교해 볼 만한 거 원문을 볼까요? 아니면 다른 번역을 볼까요? 뭐 선택해 주세요.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신인보다는 그냥 이게 하나의 우화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뒤에 같은 경우도 뭐 무엇에도 상처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약간 이제 비유처럼 쓰이는 게 아닐까 싶은 거죠. 물론 이제 후대에는 요 표현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피부가 마치 눈처럼 뽀얗고, 그 원문을 보면 음, 유신인건 이제 막고야산에 유 있다. 신인이 거처하고 있는데, 기부 약 빙설, 피부가 마치 뭐 얼음이나 눈 같고, 작약 약 처자, 뭐 우리말로 하면 자태가 마치 처자와 같고, 불식 오곡을 먹지 않고 흡풍음로, 바람을 흡입하고 음로 이슬을 마신다고 한다. 승운기 어비룡, 운기 구름의 기운을 올라타고, 비룡 나르는 용을 어짜도 뭐 올라탄다 부린다 해도 되겠죠. 뭐 이제 부린다. 이유호 사해지회, 그래서 사해 바깥을 논인다. 요 그게 이제 묘사를 한 거죠. 신선을 묘사할 때. 그래서 후대육에 영향을 주긴 하는데, 뭐, 네, 기본적으로는 저는 계속 그 장자를 읽을 때 도인술 같은 내용을 보다는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우화로 옮기려고 약간 톤을 그렇게 잡았죠. 신인들이 대거 등장하는 편이요? 아, 저 뒤에 좌편에서 있을 텐데, 네,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저 뒤에 가면 막 그쵸. 약간 판타지 같은 내용들이 있긴 하죠. 안동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막고야 신인에 대해서 어떻게 옮겼느냐. 안동님 번역입니다. 어디냐. 그 막고야 산 신인 부분만 이렇게 읽어볼게요. 막고야 산에 신인이 살고 있지. 그 피부는 얼음이나 눈처럼 희고, 몸매는 처녀같이 부드러우며, 곡식을 먹지 않고 바람과 이슬을 마시며 구름을 타고 용을 몰아 천지 밖에 논인다네. 이렇게 되어 있고, 안병주
전통문화연구의 안병주 역은 막고야의 산에 신인들이 살고 있는데 피부는 빙설처럼 희고 몸매가 부드러운 것은 처녀처럼 사랑스럽다. 곡식은 일체 먹지 않고 바람을 들이키고 이슬을 마시고서 구름 기운을 타고 비룡을 몰아 사해 밖에 논인다. 뒤에는 이렇게 번역했네요. 신인들의 신묘한 정기의 작용력이 응집하면 모든 것을 상천하고 병들지 않게 성장시키고 해마다의 곡식이 풍성하게 연글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이 신자를 안병주 같은 경우는 네, 신묘한 정기가 작용력이 응집하며 이렇게 했네요. 기신응 이거를 그래서 사물, 불, 자려. 자려는 이제 병들고 상한다라는 뜻이고요. 이년 곡숙 해맛 뭐 한 해의 곡식이 있게 사 만들기도 한다. 라고 하였다.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중요하죠. 이 신자가 뒤에 이제 양생주에도 보면 뭐 어떤 이제 저는 감으로 풀었는데 어떤 책에서는 정신이라고도 하고 신기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게 장자철학에서 이 신자가 몇 차례 쓰여요. 근데 과연 그게 어떤 표현일까? 이제 그걸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 기와 더불어서 약간 장자 안에서 조금 모호한 이제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장자 앞에서 원문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신자가 중요한 게 지인, 신인, 성인 혹은 나중에 이제 도교에서는 진인 요걸 이제 다 같게 보기도 하죠. 해자가 장자한테 나누는 대화를 한번 볼까요? 원문으로요? 어떤 걸 볼까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앞에 거 뒤에 거 자 원문 한번 보죠. 해자 위 장자왈 보통은 이제 해자라고 이런 걸 이제 번역을 할 때 그게 문제지. 해자라고 할지 해시라고 할지. 근데 가독성을 위해서는 해시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해시 장자의 친구.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책에서는 친구라고 보기도 하고 선배라고 보기도 하고. 일단은 장자보다 잘 나갔던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위나라 재상을 했다라고 하니까. 자, 해자가 장자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유대수 내가 큰 대수 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인위지저 이 저자가 가죽나무던가 가래나무던가 하여튼 뭐 옥편 찾아보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쓸모없는 나무라고 풀었던데요. 기대본 옹종이 부중승목 그 커다란 본 뿌리는 옹종은 보통 옹이가 있어서 그렇게 풀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꼬여 있다는 거겠죠. 부중 승목 승목은 먹줄 직선을 탕하게 만드는 먹물이 부중 듣질 않고 기소지 권곡이 부중 규구 그래서 그 작은 가지는 권이나 곡이나 다 뭐 말려 있다 구부러져 있어서 부중 규구 규구는 원래는 규자는 컴퍼스 구자가 직각자 그래서 이제 육아에서는 규구 덧붙여서 앞에 나왔던 승하고 준 그러니까 이제 수평기를 더해서 규구준승이라고
규범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입지도 길에 서 있어도 아마 이게 장자죠 아마 장자 불고 그 목수들이 돌아보지 않는다. 자지연 지금 자 그대의 말은 대의무용 커서 무용 쓸모가 없어서 중소동거야 중 여러 사람들이 동거 함께 거 떠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옆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제가 어떻게 번역했는지 헷갈리네. 그러니까 네가 왕따 당한다 이런 맥락인 거잖아요. 자 장자왈 그러자 장자가 말하기를 자 독 불견 리성호 그대는 홀로 뭐 리성을 뭐 이게 보통 이제 살쾡이로 많이 풉니다. 족제비 뭐 이렇게 푸는 것도 있었나? 하여튼 비신이복 비자는 낮추다 신자는 몸을 복자는 기어가다 이후오자 이후오 같은 경우는 오자를 뭐 자기보다 작은 짐승 그래서 그걸 노린다 이렇게 보통 풀죠. 동서도량 동쪽 서쪽으로 도량은 이제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걸 이야기하고 불피고하 위아래를 불피 피하지 않는다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뭐 아주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중어 기벽 근데 중자는 여기서는 이렇게 적중하다 기벽은 이제 그 덫이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덫에 중 걸리고 사어 망고 망고는 그물에 사 죽는다. 금부리우 지금 부저 리우 검은 소는 기대약수천지운 이게 이제 앞에 북이야기를 할 때 나왔었던 표현과 동일하죠. 그 대 크기가 약 마치 수천지운 천지운 하늘의 구름이 수 드리운 것 같다. 차능 위대의 차 이것은 능 할 수 있다. 위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불능 집서 그런데 집 하지는 불능 못한다. 잡지는 못한다. 무엇을 서 쥐를 자유대수 지금 그대에게 큰 나무가 있는데 환 걱정하고 있다. 무용 그것이 무용 쓸모없다고 걱정하고 있다. 하불은 이거 해보면 어떠냐라고 하는 권유죠. 뭐 영어로는 why not 수지어 무하유지향 이걸 이제 어떤 책 같은 경우 무하유지향으로 그냥 음차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책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무 아닌 마을 예? 뭐 어떤 것도 있지 않은 마을 뭐 이런 식으로 풀이할 수 있겠죠. 수 이때 숫자는 수로입니다. 그죠? 뒤에 지자가 오잖아요. 그것을 심어두다. 그리고 광막지야. 광막이란 말은 지금도 쓰죠. 뭐 넓어서 끝이 없는 들에. 그래서 숫자에 두 장소가 겹치는 거죠. 무하유지향과 광막지하에 수 심어두고 그 다음이 나오는 게 이 표현이죠. 방황호 무위 기측 그 측 옆에서 무위 이 방황호는 그래서 이거 부사로 풀어야 될 거예요. 방황하며 무위하고 한자 표현을 그냥 차용해서 쓰면 소요호 침화기하 그 아래에서는 침와 침자는 자는 거고 와자는 눕는 거죠. 누워서 어떻게 소요하며 소요하는 식으로 침화 그 아래에 누워 있으면 이게 이제 하불이 여기까지 걸리는 거죠. 어떻습니까? 라고 불요근부 근부는 도끼지 불요자는
일찍 죽어버리는 것. 그래서 도끼질에 일찍 남으니까 잘려 죽임 당하지도 않을 거고, 무해자, 사물이 무해, 해치는 것도 없을 것이고, 무소가용, 그러니 가용, 쓸모 있는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쓸모 없다라고 하여 이때 안자가 어찌입니다. 어찌 곤고, 곤자는 힘들다, 고자도 고달프다. 그래서 이 앞에 나왔던 요 글자랑 통일되는 거 같은 의미인 거죠. 환자나 곤고. 뭐 이렇게 피곤하게 힘들게 있습니까?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사실 여기서 이제 이 무하유지양이나 광막지야 같은 표현들이 그냥 원문으로서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뭐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옮길까? 근데 이제 그래도 다 옮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옮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위하고, 그렇죠? 소유유. 그러니까 소유유라고 하는 표현이 무위랑 되게 연결을 많이 시키는데, 재밌는 거는 소유유는 만든 말이에요. 소유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저 앞에 아까 이제 두 차례인가 아마 제가 등장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여기서도 등장했죠. 유호 사회지회. 이게 수러고, 그쵸? 소요는 부사로 보통은 여기서 이제 사용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소요라고 하는 부사가 침와라고 하는 정적인 표현에 쓰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원래 제목이 방황유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요라고 하는 거는 누워 있는 어떤 느긋함을 나타낸다면, 방황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뭐 이게 오늘날도 쓰는 방황이거든요. 뭐 어떤 의미로서 그러면 장자가 썼을까? 다른 데서는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일단 왔다 갔다 했다는 하는 표현인 거고. 근데 어 어찌됐건 동적인 표현으로는 요게 지금 쓰였으니까 이제 돌아다닌다라고 하거나 어떤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소요라고 하면 어떤 나긋함이 많이 떠오르는데, 방황이라고 하면 오히려 막막함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장자의 맥락상은 막막함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방황이라고 하는 말에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주고 싶은 생각은 드는 사람이긴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번역했네요. 김갑수 선생의 번역은, 자네는, 이게 자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약간 또 이것도 톤이 다르죠. 너는이라고 할까 그대는이라고 할까 하다가, 여긴 친구처럼 하는 거니까 자네는이 날까? 저 이거 고민해 볼게요. 자네는 왜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마을에 텅 빈 들판에 심어놓고, 아무것도 없는 마을에 텅 빈 들판이라고, 이건 이제 조금 더 이게 병렬 구조로 보지 않았네요. 여기는 이분은 그 곁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왔다 갔다 하거나 그 아래 누워 뒹굴면서 어슬렁거리거나 하지 않는가. 여기서 이분은 그 동사로 풀었어요. 뭐 그래 되고, 왔다 갔다 한다, 어슬렁거린다. 그렇게 하면 도끼날에 찍혀 일찍 베어지는 일도 없고 아무도 해를 끼치려 하지 않을 텐데 쓸모없음이 무슨 근심거리나 되겠나, 라고 김갑수 선생님 번역입니다. 그리고 앵거스 그레이엄의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아, 여기는 이렇게 번역했네요. 지금 그대는 큰 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쓸모가 없다고 유감스러워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영역, 어딘지 모를 곳으로 뻗어 있는 황야에 심어놓고 그 옆에서 아무것도 함 없이 배회하고 주변을 거닐다 그 그늘에서 잠들지 않는 것인지요. 도끼에 찍히는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해야 하는 일이 없을 것이요. 그대가 쓸모없다면 누가 그대를 괴롭히리요? 라고 옮겼습니다. 소유를 네,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여기는 여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안병주역. 이제 그대에게 큰 나무가 있으면서도 그 나무의 쓸모 없음이 걱정된다면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허무의 고을, 끝없이 펼쳐진 광원무대한 들판에 심어놓고 그 옆에서 자유롭게 거닐면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지내고 그 아래에서 유유자적하면서 낮잠이라도 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큰 나무는 도끼에 잘릴 염려도 없고 아무도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니 세속적인 쓸모가 없긴 하지만 괴롭게 여길 것 하나도 없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시고요. 제물로 넘어가 보죠. 네, 네, 예, 뒤에 그쵸 해놨죠. 그 호자는 어디에? 여기는 방황하며 그 무의기측에서 방황하고 치마 기하에서 소유하고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에서 뭐뭐에서 호자가 소유도 물론 이게 길도자가 다 있어서 간다라고 번역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장자의 다른 데서 또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치마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어슬렁거린다라고 풀어버리면 소유를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저는 어슬렁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행동을 둘로 나눠야 되는 거죠. 왜냐면 어슬렁거리면서 누워있지 못하잖아요. 뭐 침대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소유가 그냥 편안하게 아니면 느긋하게 이렇게는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치마라고 하는 게 누워 있는 거니까 이게 잘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 부사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자, 논란의 텍스트 제물론 넘어가 보죠. 제물론 또 자, 제물론은 몇 개 덩어리로 쪼개야 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제물론이야말로 번역하는 사람마다 이 장절 구분이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되게 다르고 장절 구분에 따라서 의미도 되게 달라지고.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너도 나도 하나의 피리에 불과하다 라고 붙였습니다. 당연히 요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난번에 그건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자, 제가 붙인 그냥 짧은 해설입니다. 알미란 무엇일까? 제물로는 알미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근대 철학에서 삶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를 넘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을 기억합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라는 주체는 생각, 즉 삶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장자의 접근은 이와 다릅니다. 그는 삶의 모호함을 이야기해요. 나라는 개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암도 없고 고정된 나도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장자는 우리를 커다란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물론의 첫 시작. 나는 내 자신을 잃었다는 남곽자기의 말은 이 곤혹스러움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예전부터 재물론은 만물제동, 모든 사물이 같다는 주장을 담은 걸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삶에 대한 질문, 윤리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 회의, 존재에 대한 부정 등이 더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도를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도는 선언적으로 주어진 것도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길은 사람이 다녀서 만들어진다는 말처럼 도는 떠남과 함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떠남이란 곧 질문이 아닐지요. 재물론 앞에 크게 두 덩어리 갖고 왔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덩어리는 저렇게 끊는 게 많이 그렇게 끊는데 두 번째 덩어리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은 쭉 읽어보겠습니다. 남곽자기가 책상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것이 마치 넋을 잃은 것처럼 보였어. 옆에 서 있던 안성자유가 말했지. 어찌된 일인가요? 모습은 마치 마른 나무와 같고 마음은 마치 죽은 재와 같습니다. 지금 책상에 기대어 있는 사람은 어제 책상에 기대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곽자기가 말했지. 좋은 질문이구나. 지금 나는 내 자신이 잃었는데 너는 그것을 알겠느냐? 너는 사람의 피리 소리는 들었어도 땅의 피리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지. 땅의 피리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하늘의 피리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을 게다.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돼지가 숨을 내쉬는 것을 바람이라 부르지. 고요하게 바람이 일지 않을 때도 있지만 바람이 일면 모든 구멍이 울부짖는다. 너도 휙휙 하는 소리를 들어보았을 테다. 깊은 숲속 100아름이나 되는 커다란 나무에 여러 구멍이 있어. 어떤 것은 코 같고 어떤 것은 입 같고 귀 같고 눈 같지. 술잔 같은 것, 절구통 같은 것도 있어. 웅덩이 같은 것도 있고 구덩이 같은 것도 있어. 우우 호통치는 것 같기도 하고 휙휙 성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이 여이 누구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낄낄 깔깔 웃는 것 같기도 해. 앞에서 윙 소리가 나면 이어서 휘잉 하는 소리가 뒤따르지. 산들 바람은 작게 하늘 바람은 크게 세상을 울린다. 아무리 사나운 바람이었더라도 그치면 구멍들은 텅 빈 상태로 돌아갈 뿐이야. 그렇게 흔들흔들 살랑살랑 소리가 잦아지는 것을 들어보았을 테다. 땅의 피리 소리라는 것은 여러 구멍에서 나는 소리이고 사람의 피리 소리란 퉁소에서 나는 소리이군요. 하늘의 피리 소리란 어떤 것입니까? 갖가지 다른 것에 숨을 불어넣은 것인데도 제 스스로 그런 줄 알아. 저마다 각기 제 생각을 가지고 있다지만 누가 불어넣은 것일까? 큰 알은 넉넉하지만 작은 알은 째째하지. 큰 말은 담담하나 작은 말은 제잘거려. 잠을 자도 꿈이 어지럽고 깨어나면 마주치는 온갖 것에 얽매여 날마다 마음이 다투지. 그런데도 태연한 척, 괜찮은 척, 아무것도 아닌 척. 작은 두려움에 쩔쩔 매다가도 큰 두려움이 닥치면 넋을 잃어. 시비를 따지는 모습은 마치 화살을 쏘아대듯 날카롭고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은 묵묵히 맹세를 지키듯 끈질기지.
그러다가도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 날마다 조금씩 죄락하기 마련이야.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지. 늙어 고집을 피우면 마치 꽉 눌러 구멍을 닫아 놓은 듯해. 마음이 죽음에 가까워지면 다시 일으킬 수가 없어. 희노애락, 근심 걱정, 요사하고 변덕스런 갖가지 마음이 생겨나. 텅 빈 곳에서 음악이 나오듯 습지에서 버섯이 피어나듯 그렇게 매일 우리 앞에 여러 잡생각이 오가는데 어디서 튀어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 그 원인을 찾아보는 일은 그만두어. 아침 저녁으로 여러 마음이 오가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일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내가 없겠지. 내가 없으면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도 않을 테고. 이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아마도 참된 주인이 있을 테지만 그 자취는 찾을 수 없어. 참된 주인이 움직이는 것은 확실한데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아. 실제하지만 형체는 없는 거야. 몸에는 100여 개의 뼈마디, 9개의 구멍, 6개의 장기가 있어. 나는 그 중에 무엇을 특별히 아껴야 할까? 너는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좋아하고 있어? 아마 특별히 마음 가는 게 있겠지. 몸의 모든 부분은 신하나 노비처럼 부수적인 걸까? 이 부수적인 것끼리 서로 다스릴 수는 없을까? 번갈아 임금 노릇하고 신하 노릇한다면? 아니, 그렇더라도 참된 임금이 있겠지. 그 실체를 찾던 찾지 못하던 그 참된 것에 더하는 것도 덜어내는 것도 없어. 한번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수명을 다하도록 하자. 다른 이들과 서로 부대끼고 치이며 살아가면 날랜 말이 달리듯 정신없이 시간이 흐르는데 도무지 멈출 수가 없어. 그렇게 수명을 다하면 애달지 않겠어? 죽을 때까지 힘써 일하더라도 뭔가 이루어냈다며 내세울 것이 없고 고달프고 힘들지만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슬프지 않아? 죽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다라도 무슨 이로운 게 있을까? 몸이 늙어가면 마음도 똑같이 늙어가는 걸. 이게 가장 슬픈 일이야. 사람의 삶이랑 정말 이처럼 어리석은 걸까? 나만 홀로 어리석을 뿐 어리석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걸까? 자, 논란이 있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재물론의 논의들이 어떤 번역 같은 경우는 남각자기의 말로 저 뒷부분을 다 해석하는 책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보기는 힘들고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서 오히려 남각자기 이야기는 저는 하나의 질문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는 장자책에서는 좀처럼 다른 데서는 좀 덜 보이는 부분인데 어떤 이제 뭐라고 할까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주장을 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듯한 문장들이 재물론에 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론은 실제로는 우화라고 할 만한 게 몇 개 없어요. 재물론의 우화라고 할 만한 게 물론 가장 유명한 저 뒤에 나오는 호접지몽 우화가 있고 망량의 우화가 있고 하지만 이거 아주 짧고요. 몇 줄 안 됩니다. 진짜 몇 글자 안 돼요. 그거는 정말 그 재물론 전체에 비하면 코딱지입니다. 진짜로 얼마 안 되고 오히려 좀 더 긴 우화라고 하면 남각자기 우화가 길고 그 다음이 아마 연우 우화가 있죠. 여우우화가 하여튼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화가 거의 없어요. 별로 다른 편에 비하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설결과 왕의 이야기도 있구나. 네. 유임금과 순임금이 있는 이야기도 있고 부작자 장모자도 있고 그렇구나. 그래서 저 뒤에 우화 이야기와 여우는 저 다른 부분이겠네. 이제 앞에 어떤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할 때 앞에 있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삶에 대한 질문들로 한번 보는 게 어떠냐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자, 여기도 뭐 번역문 체킹하거나 원문 한번 또 들여다보죠. 네. 아, 죽겠어요. 그 진제 나오는 부분 저도. 그러니까 그죠. 진제라고 하는 게 그리고 뭐 진군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지 없다고 하는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장자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저 뒤에 가면 조물자라는 부분도 나오고, 그쵸? 그리고 마치 하늘을 인격적으로 부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저 뒤에 가면 대종사 같은 데 가면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을 초월한 뭐 육아 지식인들이 얘기했던 어떤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든지. 근데 이제 후대 육아 철학자들은 같이 보잖아요. 하늘과 도와 리를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뭐 도를 그리고 이제 물론 그게 뭐 좀 인격적인 하늘과는 좀 멀어요. 하느님의 뭐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비인격적 하늘이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죠? 하늘이 명령하는 것, 하늘이 명하는 것 이런 걸 쓰기 때문에 도리로서의 하늘이라든가 명령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게 있다는 건지 없다라고 하는 건지 어떤 사람들은 장자의 어떠한 그 인식론을 일종의 이제 허무주의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불가지론자처럼 해서 그러니까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알 수 없다. 뭐 이거에서 약간 유보적 태도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야 어떠한 그런 것이 있어. 그래서 있다라고 보는 건 약간 이제 도교적 해석에서는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신도 있고 어떤 신선도 있고 그 어떤 초월적 존재들이 있다. 저는 약간 전자 입장에서 일단은 약간 뉘앙스를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의도는 그래요. 의도는 의도는 그런데 힘들어요. 옮길 때.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장자 재물론에 있는 여러 논의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판단들이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드는 입장이긴 합니다. 예,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 더 모르겠는 건 그 저도 번역을 하면서 옮겨 강독을 하면서 여기 보면 좋아요. 참된 뭐 진제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진군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좋아요. 그 약간 이제 도를 묘사한 건가? 근데 왜 갑자기 이 백해랑 구규가 나오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또? 이거는 갑자기 뭔가 누가 집어넣었나? 그러니까 뭐 장자 읽으면 이런 것들 막 툭툭 튀어나와요. 가끔 가다가. 왜 이게 왜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뭐 장자 같은 경우는 문헌학이 발달을 할 필요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문헌학을 가지고 보면 어떤 것은 사실은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돼요라고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은 요 문장은 요거랑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럴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니 네 그냥 원문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보긴 하되 네. 잘 모르겠는 거죠. 예. 그 특히 이게 이제 앵거스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이 제물론 같은 경우를 되게 많이 흩어놨어요. 이제 그래서 정말 다른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진제 나오는 거를 읽어드릴게요. 앵거스 그레이엄의 번역을 한글로 중역한 겁니다. 진정으로 통솔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듯하지만 그것의 조짐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이다. 도처럼 그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것의 형체를 볼 수가 없다. 그것은 그것만의 정체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형체도 없다. 100개의 관절, 9개의 구멍, 6개의 장기가 전부 갖춰져 있는데 그중 어느 것을 다른 것들보다 내게 더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할까? 그대들은 그것들이 다 좋은가? 사실 그 가운데 특별히 좋아하는 기관이 있을 것이다. 그대들의 가정대로라면 그것은 나머지 기관들을 신하와 첩으로 갖게 되는 것인가? 그 신하들과 첩들은 서로를 다스리기에는 부족한가? 아니면 그것들은 번갈아가며 서로 군주와 신하가 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그들에게는 진정한 군주가 존재하는 것인가?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그것의 진정한 모습에는 아무런 보탬도 해도 되지 않을 것이다. 잘 모르겠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제물론 여기 이제 그 안병주 옮긴 것에서는 그 진제가 나오는 부분이 참 이렇게 번역했네요. 참다운 주제자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조짐을 알 수 없으며 작용으로서의 존재 가능성은 아주 분명하지만 그 형체는 볼 수 없으니 작용의 진실성은 있으나 그 구체적 증거는 없다. 인간의 몸에도 100개의 뼈마디와 9개의 구멍과 6개의 장부를 갖추고 있는데 나는 그중 어느 것과 가장 가까운가?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이 번역자는 남각자기에 여기까지 계속 말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대는 그것들 모두를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그중 어느 하나만을 사사로이 사랑할 것인가? 이와 같다면 만약 신체의 어느 하나가 전체의 지배자가 될 수 없다면 그것들 모두를 신첩으로 삼을 것인가? 신첩은 서로 다스리기에는 부족한가?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서로 군주가 되고 신첩도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디엔가 참되온 지배자가 존재하는 것인가? 그 실상을 알든 모르든 간에 그것은 참다운 진실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라고 이 빨간 책은 옮겼습니다. 그 장자 안에서 이 진제라고 하는 거를 좀 다루면 좋겠는데 잘 안 다뤄가지고요. 이게 이제 이런 게 툭툭 튀어나오니까 어려운 부분이죠. 과연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될지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래요. 이런 게 그냥 딱 지워버리면 얼마나 편할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오히려 여기 보면 그러니까 뭔가 앞에에서 인간의 이 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저는 제물론에서 이 지는 심의 문제랑 연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여러 마음이 오가는데 뭐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성이 갖고 있는 이런 또 곤혹스러움을 갖고 있는 거고 그것과 이렇게 연결시키면 바로 그냥 깔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이걸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곤혹스러움. 그러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간에 이 진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낯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동님 같은 경우는 이걸 그냥 다 조각조각 놨어요. 아마 이렇게 조각 냈을걸요. 그러면 문제는 간단해지죠. 제물론이라고 하는 커다란 이야기를 하거나 이걸 흐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툭툭 던지는 말로 보는 방법도 있어요. 뭐 그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제물론 같은 경우 어찌됐건 묶어봤습니다.
네, 남각자기. 네. 어떤 얘기가요? 철래 이야기하는 거랑. 아, 모르겠어요. 진제랑 철래가 같은 이야기라는, 저가 보기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천례가 중요하진 않고 여기서는 이제 그래 그렇죠. 뭐 천례라고 하는 것이 천례, 지례, 인례. 물론 이게 이제 천진이라고 하는 구조가 여기서 보이는데, 근데 이 구조를 유학자들이 이후에 사용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보는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제 땅에서 부는 게 바람인 거고, 이게 이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인간이 숨을 내는 거고, 그럼 여기 이제 구멍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여기 뭐 필이겠죠. 필이 구멍이 되겠죠. 그러면 숨이 나오니까 음악이 나오겠죠. 저는 천이라고 하는 것이 장자에서 천을 번역할 때 하늘로 번역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김학주가 그렇게 대부분 번역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 자연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천을 다 자연으로 번역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왜냐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대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는 자연이라고 해도 되려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저는 바꿔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에코적인 자연 말고 인간 외부에 있는 환경으로서, 여기에서도 이제 뭐 구멍을 통하겠죠. 세상의 일들이. 근데 이때 저는 이 구멍이 뒤에 나오는 구규, 아이고야, 혹은 칠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멍들이 나오면 바람이 나오듯 지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알미라고 하거나 이것이 하나의 심이라고 하는 개체성으로서 표현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갖가지 다른 것을 숨을 불어넣은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지만 구멍의 모양이나 특징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나는데, 제 스스로 그런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 예를 들면 나무의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나의 소리야라고 하는 말이 맞을까? 과연 그것은 누구의 소리일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 만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지각하는 구멍을 통해 이제 가면서 개별적인 판단이라든가 감정들을 낳게 만드는데, 근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것이죠. 그러나 거꾸로 모든 바람이 그쳐버렸을 때 나라고 하는 상대적 존재로서의 나라고 하는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주적 침묵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다면 그 개별성이나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라고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구멍에 따라 다 달라요. 세상 보면 똑같이 안 보여. 우리는 인간들이 똑같이 못 보고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도 할 수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이걸 만물제동으로 많이 풀었던 것은 만물제동으로 보는 거는 저는 그건 제목이 너무 많이 작동했다 생각을 하고요. 곽상 같은 주석을 읽어봐도 제물로는 만물제동이라기보다는 상대주의적 접근으로 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다는 식의 여러 개의 판단이나 감각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장자의 전반적인 문제제기는 이런 어떤 그 제동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주의도 아니고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게 맞아라고 하는 질문. 그러니까 물론 그게 결과로서는 상대주의적 결과로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확실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상대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고정된 진리라든가 고정된 규범의 반대로서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상대주의보다는 저는 뭐 이게 말이 가능하면 모르겠지만 임시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일시적이라고 하는 사실만으로서 지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의 그 과정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것. 근데 그 과정적 인식도 인식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그런 면에서 좀 상대주의랑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장자 앞부분은 특히 이제 나라고 하는 고정성에 관한 해체에 대한 작업에 주목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라는 것 이전에는 내가 나의 알미나 나의 생각이라고 하거나 감정이거나 이런 게 있을 거고, 근데 그것이 사실상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면 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죠. 그리고 네, 망각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상자를 저는 이제 잃어버린다고 풀었는데 잃어버린다고 풀었잖아요. 잃은 것처럼. 근데 잊어버린다고 푸는 분들도 계세요. 망각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 망각 아마 강신주가 아마 그렇게 번역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잊어버림. 그 실제로 뒤에도 대종사 편이었던가 덕충부 편이었던 것 같다. 거기도 이제 의도적 망각 같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논리적인 혹은 질문들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막막함? 나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로 풀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상자를 잃어버린다 라고 풀었고, 또 어떤 번역 보면 이놈의 오상아가 이 오상을 또 구분하죠. 오자는 이 아라고 하는 나의 개별성을 혹은 아라고 하는 어떤 구체성을 뭐 그게 고진 멸도 뭐 이런 거랑 연결시켜 가지고 그것으로 벗어난 깨달음의 나와 어떤 벗어나야 되는 나로 이렇게 번역하는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제물로는요, 네, 뭐 해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또 번역 뭐 다른 거 한번 살펴볼 게 일단 살펴보고요. 아니 원문 한번 또 보죠. 네, 갖가지 이거요. 자, 뭐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번역을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다 보면서 여, 여기 진짜 뭐 번역을 하면 근데 이제 막 리듬감 있게 번역하려 노력했거든요. 자, 일단 남각자기가 되게 여기가 되게 장자 안에서도 되게 훌륭한 부분이라 꼽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요거 패러디 하거든요. 문인들이. 예, 연애 패러디 하죠. 그게 아마 어디서 패러디지? 코골이 소리인가? 거기서도 거기도 나는 것 같고. 만리장성은 아닌가? 저 원문하고 대조해 보지는 못해서. 만리장성에서 그 고북구진에서도 그 뭐 얘기할 때 아마 요 표현하고 비슷하게 약간 차용한 것 같은 느낌이 나는 부분도 있어요. 네, 뭐 일단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유가 말하기를 지뢰 즉 중규 시이, 지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구멍들에서 나오는 것이고, 일뇌 즉 비죽시 인뇌라고 하는 것은 비죽은 보통 이제 피리로 많이 풀죠. 피리입니다. 가문 철뇌를 여쭙겠습니다라고 하니 자기왈 남각자기가 말하기를 부 이때 부자는 이제 뭐 바로사로 보통 봅니다. 취만부동 불어대는 것이 만가지로 부동 같지 않은데 이사기 요거를 이자라고 보기보다는 기자로 보통 봅니다. 자기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혹은 자기라고 여기는구나. 자취 모두가 스스로 취하는데 가지려고 하는데, 노자 이때 노자도
앞에 이제 바람을 얘기할 때 이 노자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부른다. 막 사납게 불어대는 것이 기수야. 누가 하는 것일까? 여기 안병주 번역을 그 부분 볼까요? 여기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딨냐? 무릇 불어대는 소리가 일만 가지로 같지 않지만 그 소리는 그 자신의 구멍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모두가 다 그 스스로 취하는 것이니 그렇다면 그 구멍으로 하여금 힘찬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그 누구인가? 이렇게 풀었고요. 안동님. 여긴 퉁소라고 해놨죠. 수 없는 것이 바람이 불어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어도 온갖 구멍이나 필이 각기 스스로가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러나 모두 각자가 제 소리를 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정말 사나운 소리를 나게 하는 게 누구일까? 약간 여기는 상대주의적 관점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해설에서 짧게 이렇게 달았어요. 이 우화에서 구멍은 인간이나 사물의 덧없음을, 소리는 시비를 입삼는 사고나 언설을, 바람은 좀처럼 포착하기 힘든 돌을 나타내고 있다. 네, 이렇게 보니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또 어디 한번 가볼까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강독하다 보면 재물론 강독하다가 퍼져요. 왜냐면은 소유는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끝맺어 가는 게 느껴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토막토막 그리고 뭐 앞에 특히 붕세 이야기 같은 경우는 반복 구조가 갖고 있고 그러다 보면 원문을 읽어도 음 이렇게 좀 이렇게 맥락을 잡아갈 수 있는데 남각자기 이야기까지는 오케이 뭐 여기까지는 강독이 근데 강독하더라도 중간에 너무 어려운 한자리 되게 많습니다. 요 부분 예. 요 부분은 너무 어려운 한자들도 많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문장 자체가 잘 안 쓰이는 한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힘들고 읽기도 힘들고 알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부터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어딜 가고 있는지 막 미로가 이제 펼쳐집니다. 제문을 읽으면 강독을 하면 한문을 읽는데 나는 지금 여기가 어디고 이 이야기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며 산은 산인 것 같은데 이 산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고 도저히 안 끝나고 막 그래요. 빨리 가면 빨리 가는 대로 어지럽고 늦게 가면 늦게 가는 대로 어지럽고 글은 왜 이렇게 많아? 엄청 길어요. 이게 그 뭐야 저 소유의 몇 배거든요. 여기 부분이 한참 여기까지 되고 더군다나 막 중간 이제 설교 얘기 나오면 이때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 어지럽습니다. 문장도 어지러워요. 네, 번역 되게 다릅니다. 뭐 손가락이 가지고 손가락 아님을 가리키는 것보다 뭐야 막 어지럽습니다. 여기 되게 번역이 막 갈려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되게 좋아합니다. 대종사인가에도 나오는데요. 일수 기 성형 일 한 번 수 받아서 성형 형체를 이루었으니. 근데 이게 장자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초월적 어떤 대상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예 없는가 하면 그러지 않은 게 대괴라고 하는 표현도 뒤에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땅덩어리가 나에게 형체를 주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뭐 자연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나를 만들어낸 어떤 이 전체적인 무엇에 관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받았다는 표현을 써요. 내가 받아서 형체를 이루었는데. 불망이 대진. 망자는 이제 잃어버린다, 뭐 죽는다 이런 뜻인데 상한다라고도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자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해침당하지 않는 것, 상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게 있는 거고, 이걸 혹은 망령대의라고도 푸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이거를 망령대의 하지 말고 대진. 진짜는 다하기를 대기다리자. 그래서 양생주에 보면 진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수명을 다한다. 여물 상인상마. 그런데 여물 사물 들과. 장자 안에서 이 물이 되게 중요하죠. 뭐 어떤 사람은 외물이라고 풀기도 하고, 이것들과 상 서로 인 칼질하고 상마 서로 빼빠질하고 예, 예, 서로 상처 뭐 이렇게 기스내고 서로 갈아대며 기행 진 여치. 근데 그것이 진 다하도록 행 나아가는 것이 여치 마치 치 말 달리는 것 같다. 이 우리 말에는 이게 옮기면 조금 뉘앙스가 떨어지지만 이 말 달린다는 건 아주 빠르다는 뜻으로 전 이제 해석이 되죠. 그 당시 말이 빨랐으니까. 그런데도 막지 능지 지 그치게 능할 수가 막 없다. 불역비호 애달지 않겠는가. 종신역역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평생 역역은 뭐 이제 노역하다 할 때 역자가 있으니 힘들게 일한다. 힘들게 일하지만 불역 기성공 공을 이루는 것을 불견 보지를 못하고 날연피역 날연이나 피자나 보통 이제 다 피곤하게 힘들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힘들게 피역 고달프게 일하지만 부지기소귀 기소귀 그것이 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부지 모른다. 저는 장자가 약간 노동에 관한 약간 비판적 사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모아도 이래도 뭐 모이는 것도 없고 내가 맨날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누구한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질문들 하는 게 아닌가. 가불애야 슬프지 않겠는가. 인위지불사 사람들 가운데 불사 죽지 않는다고 일컫는 사람이 있는데 헤이 어떤 것이 이로우냐. 기형화 그 형자를 몸뚱이로 저는 풀었는데요. 화 변화하면 기심여지연 그 마음도 여지 그와 함께 연 그렇게 되는 것이니 가 불위대호 크게 슬프다고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인지생야 사람의 삶이란 고 약시망호 고 참으로 약시 이처럼 저는 망자를 어리석다라고 풀었습니다. 어리석은가. 기아독망 어찌 나만 독 홀로 망 어리석고 이인역유 불망자 사람은 또 불망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일종의 약간 허무주의적 경향이 보이는 문장같이 보이죠. 혹은 아니면 뭐 약간 이제 보신주의적 느낌이 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혹시 그 영화 보셨습니까? 작년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아, 좋아합니까? 거기 보면 이제 그 영화에서 두 가지 되게 중요한 모티브가 전 장자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 게 뭐냐면 그 영화 맨 마지막에 이제 그 크레딧 올라갈 때 한자가 나오거든요. 천마행공이라고. 네. 저는 이게 그 후대에 이 천마행공이라고, 아이고 여기 장자를 썼노? 하늘의 말이 공중을 달린다. 그래서 마치 자유로운 말처럼 풀이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장자 안에서 보면 그 한 인간의 삶을 얘기할 때 도가 지식인들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빠른 말이 달려가듯 지금 이렇게 삶이라고 하는 게 상인상마 뭐 사물과 이렇게 복작복작하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이게 팍팍팍 흘러간다는 이야기를 말에 비유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자 저 뒤에 가면 이 벽의 틈을 말이 지나가는 걸 보듯이 한다라고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네, 이 말이 공중을 막 날아다니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의 틈에서 한 인생이 휙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보면 재밌게도 그 거기 보면 이제 아주 재밌는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손가락 틈으로 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 틈으로 그 거기 보면 보거든요, 영화에서. 저는 바로 그런 어떤 틈에 관한 이제 관점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틈으로 보는 게 허무해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보면 거기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하나의 비유, 그리고 어, 거기 나오는 게 사실은 서구적,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얘기하면 서구적 인생론에 대한 반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살면 우리가 다른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막 SF적 사고를 하면 우리가 다른 환경과 다른 삶과 다른 선택을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게 있죠. 근데 거기는 여기도 저기도 여기도 저기도 다 살아보니까 결국은 남는 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거기는 이제 그 사실 진주인공은 그 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 딸이 경험했던 거는 하나는 공포고 어디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또 하나는 되게 커다란 절망감이거든요. 무엇이 될 수도 있다지만 그것이 여기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원성이라고 하는 게 거기는 허무로 표상이 되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어, 그 나갈 것이냐. 그게 그 영화에서 다룬 아주 중요한 주제고, 그게 그 영화를 묵직하게 만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 어떤 결국 돌아오는 게 어떤 소박함으로 돌아오지만, 이 소박함이라고 하는 게 되게 좀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건 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제한적인 삶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그 한계성 아래에서 좀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관점이 결국 장자도 던지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물론 맨 마지막에 그걸 알겠지만, 저는 보통 장자 강의 같은 거 할 때도 호접지몽은 소개하진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 앞에 있는 망량의 비유가 더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호접지몽은 인식의 불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모름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나비가 된다라고 좋은 건가 모르겠고. 그래서 장자 안에 보면 저는 이 애자나 비자들이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애자나 비자, 불역애호, 불역비호, 슬프지 않냐, 아달지 않냐.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어떤 억척스러움이 있고 그 억척스러움이 장자를 읽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일단 저는 그 영화 아주 그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제가 영화관에 두 번이나 영화를 봐왔고요. 예. 초반에 아주 별로 인기가 입소문 안 났을 때 개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되게 운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맥스 정중앙의 자리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와 막 제가 되게 막 그런 뭔가 이렇게 홍콩식 그런 막 그 개그 코드도 좋아하고 막 재밌게 보고 되게 그리고 또 아주 감명 깊게 보고 와가지고 또 다른 영화관에 가서 봤죠. 사람들이 좀 늘어났더라고요. 그때 봤을 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장자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장자가 이야기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음, 저는 이게 방향이 중요하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가 좀 중요할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목적적 어떠한 서술이나 개념적 서술을 잘하는가는 모르겠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동양 철학자들의 공통적인 건데 설계를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서양 철학자 글 같은 거 보면 착착착착착 쌓아가는 맛이 있거든요. 막 그걸 이제 철학 공부하는 맛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잖아요. 그럼 자 우리 이 개념을 이해합시다. 그럼 개념 1 이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개념이 있죠. 이 개념 딱 이해하고 요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논리적 귀납적 사유를 연습하게 만들죠. 착착착착착착 잠깐 여기 잘못된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가서 또 이제 문제 해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개념을 하나에 확정하고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게 이제 외워야 되는 거죠. 표현들 다 외워야 되고 마치 이제 블록이 뭐가 있고 이걸 어떻게 조립한지를 배우면 이걸 갖고 놀 수 있는 것처럼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동양 철학하고는 인간들은 이런 걸 잘 못해요. 착착착착 안 갑니다.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다른 글도 마찬가지죠. 그나마 이제 맹자 같은 인간들이 착착착 가는 맛이 있어요 조금. 근데 장자는 이게 착착착 안 갑니다. 여기가 어디죠? 막 이런 질문을 막 들게 만드는 글들이 많고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도 이게 그냥 딱똑 떨어져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있어서 이제 근대적 사람들이 갈 때 좀 힘든 게 있지만 중요한 거는 던지는 질문 이야기의 방향성을 생각하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잘 읽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문장 되게 좋아합니다. 여물 상인상마 그리고 이게 그냥 제 이야기인데 이런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제가 아무도 한국에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야마지네라고 하는 그걸 갖고 한때 프로필로 많이 썼어요. 그 앞에 나왔던 야마야 지네야 생물지 이식 상취야. 저는 그게 생물들이 숨을 쉬고 한다라고 하는 어떤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기보다는 다양한 온갖 이 불어댐이라고 하는 주장이나 이야기들이 막 끊임없이 폴폴폴폴 날아다니는 먼지 구덩이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아지랑이 어질어질하고 먼지 구덩이 폴폴 살아가는 이게 이야기하는 거가 아닐까? 상인상마라고 하는 그 요것도 인간이 주어진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지 최소한 장자는 주체성의 철학은 아니에요. 어떤 면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구적인 어떤 주체적 인식이라고 하는 인식론을 주체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인식의 불완전성을 통해서 주체를 해체한다는 면에서 주체성의 철학이 아니고 흔히 이제 동양학의 주체성의 철학이라고 하면 주체 인식보다는 주인공으로서의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주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장자는 주체성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누가 그랬지? 일본학자였는가? 전 그 말 되게 좋아하는데 장자가 이야기하는 삶은 내던져진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뭐 요약하면 그거죠. 누구도 원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태어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이게 출생이라고 하는 건 내던져짐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사회적으로 특히 제물론보다는 저 뒤에 양생주 같은 데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불친절한 세상 속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건 장자 개인에게는 전란 혹은 사회적 혼란 그리고 사회적 신분 등등이 그런 거죠. 그 장자는 제가 보기엔 의례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러면서 또 하나는 유한한 생을 가진 개별적 인간의 생로병사의 어떤 고민들. 그래서 저 뒤에 가면 그래서 그렇게 죽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다치고 죽고 힘들고 막 이런 것들. 또 제가 보기엔 그런 면에서 제가 제물론에 주목하는 것은 불완전한 지각을 갖고 있는 인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진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불가지론자적 태도가 있지 않는가를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기본적으로 서구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감각은 불완전해. 그럼 뭐가 있냐? 이성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만이 갖고 있는 합리적 도구가 있어. 뭐 그게 영혼이기도 하고 이성이기도 하고 그거는 사실은 존재성과 감각성을 다 초월한 무엇인 거죠. 근데 그런 거가 이제 중앙 철학에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철학을 하면 이제 감각을 넘어선 어떤 절대적 통찰 등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좀 다른 방식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장자가 이야기하는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결국은 인간은 꼴랑 지가 보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제한된 시공간에서 제한된 삶에서 제한된 것밖에 못 보는 사람 인간의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일 순 없죠. 결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네, 주체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하는 건데 사회적으로 그리고 존재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인간은 불안정하다 라고 보고 출발하는 게 아닌가. 다만 그러면 이제 이 불안정성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살아야지. 어떻게 잘 살까요? 야, 너무 무리하지 마. 야, 무리하다가 다친 애들 많이 봤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많이 나오는 게 뭐 나무의 비유라든가 그거잖아. 잘나려고 해다 되게 많이 봤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답이 좀 선명하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곤혹스러워요. 병 들리면 어떡하냐? 어쩔 수 없이 비틀비틀 거리며 살아봐야지. 꼬부렁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 상당히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상하거든요. 저가 시골에 살았거든요. 시골에 살면 이제 그때는 애들은 모르죠. 이제 곰보 아십니까? 곰보. 그리고 이제 얼굴에 적반 있는 분도 계시고 수호전 같은 거 읽으면 청면수라고 나오죠. 얼굴이 한쪽이 푸른 사람들. 저희 동네에 있었어요. 이렇게 곰보 아저씨도 있고 청면수 아저씨도 있고 더 재밌는 거는 곱사등이도 있고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할머니들은 놀랍게도 정말로 직각으로 다닙니다. 할머니들이. 지금은 그런 분들을 볼 수 없는데 진짜 직각으로 허리가 돼 있는 할머니도 있었어요. 아마도 그게 이제 뭐 영향이 뭐가 이제 좀 나빴겠죠. 근데 이제 저기 장자 저 뒤에 가면 나이가 들어갖고 몸이 구부러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장자 논의에 보면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때 가능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병들고 늙어지고 그런 거에선 그렇게 적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럼 암은 어떻게 할 거냐? 암도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보이는 것을 일시적이라고 마마 그것을 그것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전부인 걸 어떡하냐라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후대 도교적 같은 경우는 도에 대한 어떤 절대성이나 초월성을 이제 체득하는 존재가 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게 어떤 도인술이 되고 신선술로 빠지죠. 장자 안에서 그런 면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저 외편이나 가면 그게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장자 안에서는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좀 덜하지만 외자편에 가면 도라고 하는 걸 체득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막 날아다니는 신선 같은 사람들 나오는 게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장자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불투명하다는 거는 어떻게 그럼 도를 체득할 것이냐 방법론은 좀 부족하니까 후대 도교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럼 도교에 뭐 그러면 이제 뭐 외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뭐 호흡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후대 개발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어떤 절대성을 내가 체득하는 것과 내가 신선이 되는 것과 내가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게 같이 가잖아요. 그쪽에서는. 근데 장자 내 편에 그게 되게 중요한 주제일까? 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약간 인식론적으로 허무주의적 관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제 해석인 건데 아니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해석의 길이 장자 안에 얼마든지 있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요게 같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요 맥락들이. 그러니까 남각자기가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그것은 뭐였을까? 그것은 주체로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막막함 같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사회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되게 이제 후대 문화 그 후대 한문학 같은 한문들 보면 이 표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요거 나온 여기 어디냐? 여기 보면 형, 고, 가사여, 고목, 이심, 고, 가사여, 사회호. 그래서 고목, 사회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왔고, 이 표현이 이제 다른 문헌에서도 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약간 이제 후대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약간 정좌에 들어간 모습 같은 식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산매에 들어가 있는 같은 사람을 표현할 때 고목과도 같고 죽은 재와도 같다라고 하는데 근데 장자에서 보면 근데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뒤에 보면 응제왕 표현에 나오나요? 물에 젖은 재와 같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것이 영 사람이 생기를 잃어버린 약간 축 처진 모습으로 그려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까 모르겠고 네 아마도 여기서 나오는 거는 네 망실 잃어버림이라고 하나의 어떤 절대적 그 발견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나중에 요거는 좀 다른 건데 테드창 소설 좋아하십니까? 숨 읽어보셨나요? 이게 그러니까 숨에서 보면 숨
숨이 뭐냐면 이제 이게 일종의 그 쉽게 말하면 로봇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봇이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의 이제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 구체가 있고 이 구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여기 시간이 늦어버린다는 걸 알아채잖아요. 그래가지고 스스로가 자꾸 자기를 분해를 해요. 이게 여기는 이제 숨이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제 자기가 인식을 하는데 이게 계속 느려진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그래서 막 자기를 해부하거든요. 거기 보면 이 로봇 같은 존재가 그러면서 그 숨이 멈추는 순간을 상상을 해요. 거기서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결국은 이게 이제 에너지성이 감소하면서 숨이라고 하는 게 멎는 순간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말하면 뭐 우주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파장인 거잖아요. 쭉쭉쭉 나가다가 멈추는 거잖아요. 멈추면 이게 점점 느려지는 거죠. 이 빅뱅은 빨랐다가 멈춰 이제 이런 거로 가는 건데 저는 그때 그게 아까 장자의 발견과 비슷하지 않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거기 보면 이렇게 공기의 흐름을 가지고 무슨 기관들하고 그걸 갖고 인지하고 막 그러는 존재들이 나와요. 로봇 같은 건데 그래서 바람을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바람이 점점 그런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약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소리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문장을 여기도 되게 이렇게 강독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 장면 되게 좋아했었는데 산에 가면 진짜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마치 사람이 울거나 마치 사람이 이야기하듯 들리는 다양한 소리들을 아주 다채롭게 묘사했다는 면에서 재밌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자, 뭐 이런 문장이 그런 거예요. 저는요. 여기 보면 희노애락, 려탄 변집, 요일 개태. 희노애락은 마음에 나타나는 감정들이고 여탄 변집은 여탄은 어떤 이제 여는 생각하는 거고 탄은 탄식하는 거고 변자는 바뀌는 거고 집자는 집착하는 거 이렇게 아마 할 거예요. 저는 뭐라고 번역했더라 이거를? 희노애락이랑 근심 걱정 그리고 요일개태는 요일 요사하다는 말인 거고요. 이상한 것들 개태도 어떤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악출허 음악이 빈 곳에서 나오고 증성균 증자는 아마도 이제 습기가 균 버섯을 만들듯이 그렇게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데서 툭툭 튀어나오는데 일야 상대 호전 그리고 그것이 낮과 밤의 상대 이건 상대는 이제 보통 번갈아라고 호전 앞에서 나타나는데 이 막지 기소맹 막지 알 수가 없다 기소맹 그 싹 트는 것을 이호 그만두자 단모 득차 아침 저녁으로 득차 이것을 얻지만 기소유의 생호 그것이 뭐라고 번역했나? 그것이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버섯이 피어나듯 그런 거죠. 여기는 이제 물음을 풀어내 저는요. 단모 아침 저녁으로 득차 이것을 얻으니 기 소유의 생호 그것이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것일까? 그것이 이유가 있는 것일까? 저는 물음으로 그냥 일단은 풀었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지적 사유라고 보면 인과적 사유라고 보면 무엇 때문에 무엇이 나타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자가 탐구하는 장자의 태도를 보면 인과적 사유에 대한 생각들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늘날에 이제 과학으로 다양하게 가능하다고 하지만 장자 보기엔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오늘 내가 기분이 우울하지?
왜 오늘은 갑자기 내가 발랄하지? 그럼 이제 과학자는 얘기하겠죠. 호르몬 때문입니다. 오늘 뭐 비타민이 부족해요. 아니면 뭐 햇볕을 안 쬐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장자가 얘기하는 건 그건 이제 곰팡이나 버섯 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뭐 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게 왜 피어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매일매일 나타나기도 하고 먼지가 생겨나듯이 나타나는 건데 제가 보기에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감각이나 생각들이 물론 이제 연유를 찾으면 찾아갈 수 있겠지만 연유를 찾기 힘들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그만두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자 읽다 보면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만둬 뭐 그런 표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왜 그랬지라고 하는 그 생각에 그 꼬리를 갖고 가는 거를 그걸 간다고 의미가 있을까 약간 이런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태나 생각의 이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게 중요해. 지금 이런 상황이 중요하지. 네, 약간 장자는 후자의 느낌이 듭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오늘 이제 소유 뒷부분 보고 재물론 앞부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물론 뒷부분을 다음 시간에 쭉 읽어볼 예정입니다. 어떠셨나요? 뭐 재밌었습니까? 이제 재물론 이제 뒤에는 이제 다음 시간 미로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 있는가요? 막 어디로 가고 있나요? 막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레이엄 번역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시라고 하는 표현들에 대한 번역을 그레이엄 번역을 많이 참고했고요. 네, 그래서 재물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여러 가지 이제 책 진짜 다 번역 보면 제가 가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르게 해석해서 이 얘기와 이게 다른 건지 아니면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어서 이게 다 다르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물론 번역이야말로 이게 다 달라요. 근데 이제 그레이엄 번역이 저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런 관점에서 그레이엄 번역을 많이 참고했다는 점을 미리 일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안 된 부분은 제가 이제 차곡차곡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거기 알려드렸던 그 페이지에 올려드리고 안내드리고요. 다음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또 뵙겠습니다. 정리할까요? 네, 딱 11시네요. 그러면 좋은 밤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료하겠습니다.